자, 이제 개발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발하면은 머리에 연상되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아파트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거 생각납니까? 예? 빌딩 숲. 개발이라고 할 때 건물 짓는 것이 일단 떠오르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아파트를 짓든 다른 빌딩을 짓든 여기 이제 개발 맞습니다. 우리 이제 개발업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개발업. 여러분들이 중개하시다가 개발 쪽으로 돌아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개 일을 하시다가 물건을 이제 보는 눈이 생기죠. 중개를 하다 보면은 저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저기에다가 뭘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인맥도 넓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발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개발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거. 이게 개발이죠. 아닌가요? 그 개발이 개발. 개발이라는 게 건물 지어 분양하거나 세 놓는 거죠. 임대. 이게 개발이에요. 근데 택지 개발이란 말도 있지 않나요? 택지 개발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를 할 때는 보통은 뭘 말하는 거지만 건물 지어 분양을 하는 거지만 뭐도 포함시켜서 택지 개발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택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택지 조성해서 택지 공급하잖아요. 택지 공급. 그것도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뭐를 조성한 후에 택지를 조성한 후에 그 조성된 택지에다가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 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미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재개발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할 때는 신규 개발도 있지만 재개발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구분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개발을 하는 거는 건물 지어 분양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택지 개발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하나는 택지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 조성된 택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99쪽에 조성에 의한 계량도 있고 거기에 뭘 올리는 것까지 건축물 건축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분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그냥 잡다한 내용들인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1번에 공영 개발이 나오고 있죠.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공영 개발하면은 공영이 뭐예요? 공영이. 공적 주체가 운영한다 이 뜻이죠. 그럼 결국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자, 그러니까 그거를 몇 섹터라 해요? 1섹터라고 하죠. 자, 요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운영하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이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걸까요? 간접 개입하는 걸까요? 직접이 직접. 정부가 운영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정부가 시장에 선수로 뛰는 거예요. 선수로. 직접 개입이에요. 공영 개발. 근데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은 민관 합동 개발.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정부, 민간, 그 다음에 민관 합동 개발.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환지란 말 공법에서 나와요. 땅 교환하는 거죠. 자, 요거는 기존의 땅을 택지 조성한 후에 돌려주는데 원래 땅만큼 돌려주지는 않죠. 뭐 때문에 그래요? 개발 비용이 발생하고요. 채비지예요. 채비지. 다음에 보류지. 이 공공용지가 필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감보가 됩니다. 감보.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 있죠. 토지 부담률만큼 떼고 감보가 되죠. 그래서
뭐 50%나 뭐 이렇게 40% 50% 이렇게 떼고 주는 거죠. 그게 환지 방식. 그다음에 전면 매수 방식. 자, 매수 방식은 사는 거죠. 그 매수에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협의 매수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 수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 방식은 괄호 속에 뭐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수용. 수용, 매수 안 되면 수용이 뒤따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혼합 방식은 1번과 2번을 더한 거의 혼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과 매수 수용 방식을 결합한 방식. 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은 앞으로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형식적 소유권 이전. 형식적 소유권 이전. 땅 주인이 신탁 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요거 개발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됐나요? 자, 맡기기는 맡기는데 형식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 등기 원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놔도 이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신탁 회사는 그거 가지고 딴짓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탁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기 원인을 보시면 매매 또는 상속, 증여, 신탁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넘어왔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 등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신탁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신탁 계약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떤 이유로 신탁을 했구나. 개발을 해주세요 하고 신탁을 할 수도 있고요. 나 몇 년간 외국에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여기에 임대료 나오는 건 내 통장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 외국에서 좀 돈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관리 신탁도 있어요. 관리 신탁. 또는 지금 이제 한꺼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또는 신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신탁을 해요. 또는 부동산을 맡겨 놓으면 그 신탁 증서를 줘요. 맡겼으니까. 그 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탁하기도 해요. 이런 거를 담보 신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 신탁, 개발해 주세요 신탁하는 거. 두 번째 관리해 주세요 관리 신탁. 세 번째 신탁 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 받기 위해서 이걸 담보 신탁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나중에 처분 신탁도 있는데요. 이거는 중개하고 관련된 중개, 부동산 중개. 처분 신탁, 처분할 때 잠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조금씩은 언급은 될 수 있어요. 담보 신탁, 무슨 지금 개발에서는 개발 신탁이죠. 개발 신탁. 부동산 관리에서는 관리 신탁 이렇게 연결이 돼서 조금은 언급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신개발, 재개발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외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요거는 그냥 단어 그 유형, 무형만 알면 되는 거죠. 유형은 물리적인 형상의 변형이 있는 것. 그러니까 땅을 자른다거나 성토하거나 또는 복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유형 개발이고 무형 개발. 자, 요게 사람들이 좀 낯설죠.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어요. 근데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개념상으로 개발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개념상 개발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다 그래요.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 자, 근데 그게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게 꼭 물리적인 변형이 있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을 나누죠. 용도 지역을 도, 관, 농자 나누고요. 관리 지역, 도, 관, 농자 맞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을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 관리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하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이러면은 그 지역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물리적인 형상의 변형이 있어요? 변형이 없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땅값은 올라가죠? 토지 이용 가치는 올라가죠? 그거를 무형개발이라고 해요. 무형개발. 그죠?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개발은 1+2 생각하면 돼요. 유형개발, 무형개발 결합되어 있는 거.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개발도 업이잖아요. 개발업, 사업이죠, 사업. 자, 아까 투자론 복습할 때, 사업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게 무슨 위험이라 그랬어요? 사업상 위험 중에 시장 위험이라고 했죠. 장사 안 되는 거는. 맞나요? 사업상 위험, 사업을 망하는 이유 중에 장사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지만 장사는 잘 돼도 운영 과정에서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불이익 난다거나 이런 운영 위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개발업도 사업이죠. 개발업도 사업이잖아요. 이거 망하는 이유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고요? 장사 안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시장 위험이라고. 장사 안 되는 거. 그럼 개발업에서 장사 안 되는 게 뭐겠어요? 분양 안 되는 거죠. 분양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여기도 그런 위험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이나 개발의 위험이나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거는 특별히 이제 워포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워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워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개발의 위험에서 특별히 세 수로 구분했을 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라고요. 이거는 분양 안 될 가능성 같은 거죠. 여기서는. 근데 그것 말고도 특히 개발에서는 법적 위험이나 비용 위험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요. 아까 부동산 투자론에서도 사금법인유 해서 법적 위험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법적 위험이라는 것이 법이 개정된다거나 뭐 정부 정책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위험이 법적 위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것도 또 포함시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왜 그 건물을 지으려면 저 땅을 사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샀는데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건물을 못 지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를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요. 그 법적 규제, 건물을 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들어보셨나요? 그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다 건축법이라든가 이게 규제하고 있죠. 저기 이 국토의 계획 및 영향을 하면 용도 지역별로 또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바로 법적 위험과 관련돼요. 근데 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학교 말고는 다 이제 다 법이잖아요. 법인데 거기에는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잖아요. 배우시잖아요. 사법이 뭐예요? 민법. 민법은 사법. 공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위험이라고 할 때는 공법상 위험도 있고 사법상 위험도 있어요. 법적 위험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해서 나올 때는 일단 종류는 어떤 종류를 얘기하고요. 이제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제 법 10이에요. 법 12.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죠. 가장 위험한 게 다 뭐예요, 이게? 시장 위험, 시장 위험. 분양 안 될까 싶은 위험, 시장 위험이죠. 근데 법적 위험은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땅을 살려면 당연히 뭐를 고려해야 돼요? 이 법적 위험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주차장은 몇 대, 주차장은 몇 면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조례까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런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공법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공법상 위험. 공법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거.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안 어렵습니다.
이게 개발하는 사람은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 도시계획관가의 건축관가 그 직원들한테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받아야 돼요. 문서로. 전화 통화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낭패 보니까. 예, 중개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중개를 하려고 이 건물에 한의원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한의원이. 전화로 오는 거예요. 이 공무원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끝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중개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중개 잘못했는데 그 공무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된다고 해서 중개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네가 된다고 했잖아. 언제 그랬는데. 할 말 없는 거죠.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문서로 받거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그렇게. 아무튼 그런 공법상 위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더 골치 아픈가 하면은 사법상 위험이 더 골치 아파요. 사법상 위험이 뭐예요? 사법, 민법. 민법상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민법에서 상린관계 들어보셨나요? 상린관계. 옆에 이웃한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되고 그걸 벗어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옆에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자꾸 뭐를 넣어요. 민원 넣는 거죠. 먼지 날린다. 소음 심하다. 진동이 와서 건물이 금 같다. 막 이렇게 자꾸 민원 넣으면 공사를 못 하죠. 공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하더라도 물론 경우에 따라 공법적으로는 약간 오버해서 공사할 때도 있어요. 일몰 이후에 하면 안 되죠. 일몰 이후에 공사하면 안 되는 원칙 아닌가요? 일출 전에 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미리부터 준비는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서 일하려고. 근데 그거부터 다 막 민원 넣고 해봐야 그 공사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못하지. 그런 거는 뭐예요? 민원 넣고 하는 거. 사법상 위험이에요. 어떤 게 더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지키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위험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공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법 규정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법 규정들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다 공법하고 관련이 돼요. 공법에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혹시 1차만 하시는 분 계시나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고, 그 도시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세부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 관리 계획이 더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구속적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의 차이는 이 구속적 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이 일어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혹시 그게 변경이 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함부로 바꿔요, 못 바꿔요?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바꿔도 할 말이 없어요. 바꿀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믿고 매입을 하는 경우는 변경 여지에 위험이 있다는 말이죠. 도시기본계획을 믿고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근데 도시관리계획을 믿고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런 위험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라. 이 소리는 뭘 보고 사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도시 관리 계획을 보고. 도시 기본 계획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여지가 있다고요. 변경 여지가 있는데 그거 보고 토지를 사면은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바뀔 여지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사야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위험은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사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평소에 막걸리 한 잔 잘 사주면 되죠. 공사할 때 화장지 돌리고 샴푸 같은 거 돌리고 이렇게 좀 돌리고. 혹시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옆에 공사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전부 다 인색한 동네만 살아보나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단지에 옆에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여회에서 난리 나요. 분여회에서 저 공사 못하게 해야 된다고.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는 또 분여회 또 이렇게 또 선물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그런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상황, 그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 분석하는 거를 흡수 분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이 흡수 분석은 흡수가 뭐예요? 흡수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급된 부동산이 어느 정도 흡수됐는지 그 정도를 보는 거를 흡수 분석 그래요. 어느 정도 임대됐는지 분양됐는지.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는 거죠. 지난 1년간 그 지역에 그 새로 지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또는 임대하는 그런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총 100채가 공급됐는데 그 중에 몇 채가 분양됐는지 임대됐는지 흡수된 정도를 보는 거죠. 그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 추이를 보면서 뭐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 추이를 봐서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무슨 위험을 줄인다? 시장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비용 위험은 보세요. 개발이라는 게 규모가 작은 거는 몇 달이면 돼요.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2년, 길면 3년, 30개월인가요? 30개월? 그렇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공법 교수님이? 그러니까 2, 3년.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2, 3년. 2년이면 24개월, 3년, 3년. 딱 반 맞네. 30개월.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 30개월이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예측치 못하게 환율 변동이라든가 이러면은 원가가 변할 수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원가가 비싸지거든요.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게 이제 외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율이 올라간다. 외국에 있는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요. 그런 거라든가. 근데 처음에 30개월 예상했는데 무슨 파다 보니까 문화재가 출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덮어야죠. 그러면 안 되고, 빨리 덮으면 안 되고, 문화재 출토해서 이게 저거 될 때까지 중지해, 중지. 자, 중지되면은 그 돈 빌려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돈 빌린 금융비용, 이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부담이에요? 사업주 부담이에요. 국가 부담 아니에요. 사업주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야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화재가 출토가 됐을 때 그 사업주가 부담하게 해버리니까 모르게 덮어버리는 사건들이 많다고요.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사고가 많아요. 옛날에 직지사인가요? 청주에 흥덕사진감 하여튼 그 할 때도 기와도 막 출토되고 했는데 그냥 모르게 그냥 진행했다는 증언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부담이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자 그런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원래 계획했던 기간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은 금융 비용이라든가 환율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서
비용 위험이 다른 것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어느 정도 금액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미리 작성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은 있죠. 계약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계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는 있다는 거고요. 이건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떤 토지? 확정된 토지. 처음에 세종시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해서 거기 땅 분양한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다들 어떻게? 다들 야 이거 이제 앞으로 되겠다 해서 건설업체에서 다 토지 매입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 안 한다. 자 이게 뭐예요? 난리 난 거죠. 이제 땅 샀던 거. 그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그냥 정책으로 그렇게 했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들어서야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가 난리 났다가 다시 또 가자 해가지고 또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막 정부의 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그런 것들이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런 법적 위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 12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있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결국은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다들 이해는 되시죠? 천천히 하니까 이제 분량도 아직은 그렇게 부담되는 분량이 아니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근데 뭘 했죠? 새로 들어간 건 어디서부터 했어요? 지금 복습은 지금 금융론까지 복습을 했고요. 부동산 이용활동, 개발활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활동에 집약도 개념했죠.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직주분리, 직주접근 이런 거 있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직장주거 접근하는 현상, 스프롤 현상, 그리고 침입과 계승, 그리고 이제 개발로 들어와서 개발이 뭐다라는 거 하고 있어요. 개발은 택지 조성해서 하는 것도 개발, 건물 짓는 것도 개발, 다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체에 따라서 1섹터, 2섹터, 3섹터였어요.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민관 합동 개발이냐, 그리고 무형 개발이냐, 유형 개발이냐, 복합 개발이냐,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고 복합 개발. 또 환지 방식도 있고, 매수 수용 방식도 있고, 혼합 방식도 있고, 신탁 개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다.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잡다한 내용 했고요. 지금 법적 부동산 개발에 위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법 12,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타당성 분석인데, 이 타당성 분석은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 타당하면 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죠. 결국 타당하다 하려면은 개발 비용보다 분양 수익금이 더 많아야 개발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거 판단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사전 조사. 그 사전 조사 작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땅을 사면 땅 토지 매입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건축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 땅에다가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를 봐서 이 비용을 추산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 기간도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알아야 돈이 언제 얼마 나가고 돈이 나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개발 기간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매입비는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기초공사하고 뭐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자, 분양 수익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죠. 분양하면은 하는 날 바로 100% 분양되는 게 아니라 뭐 첫 달에 어느 정도, 둘째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죠. 그 분양 수익금 발생하는 것도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흡수 분석. 그죠?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지난 1년간 공급됐던 분양 주택이나 뭐 저거 공간 중에서 어느 정도 임대됐는지 분양됐는지를 알면은 내가 요거를 개발하면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어느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가 어디까지 분양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분양 수익금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떻게 들어오겠구나 알겠죠. 그러면서 뭐도 해야 돼요? 그 지역 분양가 알아봐야 되죠. 시장 가격 알아봐야 되죠. 임대를 하면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 조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구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단계를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타당성 분석.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단계를.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조사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부동산 분석이라고 하고 있죠. 타당성 분석에서. 그 부동산 분석의 유형에서 지역 경제 분석부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이 타당성 분석이 어디가 있어요? 4번에 가 있죠. 그 4번에 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타이틀로 제시를 했을 뿐이고, 원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역 경제 분석부터. 그 다음에 뭘 하고요? 시장 분석하고요. 시장성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하는데 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부동산 분석의 단계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G, C, C, 타투 이렇게 순서를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C고 이것도 C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이게. 근데 나중 되면 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개념도 물으니까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를 물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낯설지만 나중 되면은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만 설명 들어도 어느 정도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결국 계산하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결국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계산하려면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근거 자료 수집하는 게 이 위거든요, 위. 그래서 이거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 그러기도 해요. 두 단계로 나눌 때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여기를 경제성 분석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해요. 자, 여기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 자, 요 타당성 분석에 법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다 있거든요.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법적 규제 사항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적 규제 사항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10층짜리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은 아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저거예요. 롯데. 제2 롯데월드. 지금 100 몇 층이죠? 110층인가요? 100 몇 층인데 그 100 몇 층짜리 원래 계획했던 것이 허가가 안 났거든요. 왜 허가가 안 났어요? 서울공항 때문에. 서울공항에 활주로가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은 이게 건물이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착륙을 하기가 곤란하죠. 자,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 뭘로? 법적 타당성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 허가 난 이유가 뭘까요? 활주로 방향을 트는 조건이에요. 활주로 방향을 틀어요. 그 군용 공항을 이렇게 전투기 이착륙하는 공항을 트는 조건으로. 그 트는 비용은 누가 되고? 롯데가 되고, 롯데가. 근데 아무리 개인 기업이 한다 할지라도 그 군사시설을 그런 식으로까지 돌려가면서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사시설을. 아무튼 법적으로 통과됐죠. 대신 뭐가 좀 더 들어요? 돈이 조금 더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자, 제1롯데 짓고 있는데 한참 짓고 있는데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싱크홀 많이 나타났죠. 거기가 원래 한강이 그쪽으로 흘렀대요. 이렇게. 원래 우리나라 강들은 이렇게 굽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명박이 현대건설 있을 때 그걸 직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래사장 다 없애고 이렇게 했잖아. 그게 원래가 모래사장이 있던 곳이래, 거기가.
모래사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땅을 파니까 지금 집안이 약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파니까 물이 다 이렇게 빠져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물을 그렇게 퍼내도. 그러니까 석촌호수 물이 다 빠지는 거죠. 계속 물 채워놓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기술적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문제는 돈의 문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그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가장 중요한 타당성이 무슨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그걸 줄여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타이틀을 이제 갖다 세우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때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하는데 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 정보 수집. 자료, 정보 수집. 이걸 여기에 제공하는 거죠. 이게 제공. 그래서 구체적인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는 여기에요.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결정 내리는 곳이 이쪽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 타당성 분석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A라는 사업 이제 이런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B라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C라는 것도 괜찮아 보일 수 있죠. 여러 개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다 통과된 거예요. A도 타당하네.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B도 타당하네. 수익성이 있네. C도 수익성이 있네. 자, 이게 타당성 분석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사업 자금의 여력에 따라서 그 중에 제일 좋은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뭐다? 투자 분석이 투자 분석. 뭔 뜻인지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단계가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지역 경제 분석은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 없이요. 동물적 감각으로 여기까지는 다 돼요, 거의. 뭔가 하면은 자, 어느 지역에 뭘 하고 싶어요. 어느 지역에. 자, 서울은 너무 크니까 서울 주변을 좀 볼게요. 서울 주변에. 자, 이 서울 주변에 동쪽으로는 무슨 시가 있죠? 구리시. 그 밑에 하남시.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성남시, 안양시, 뭐 저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들이 많죠. 뭐 김포시도 있고 저 위에 고양시, 의정부시, 뭐 이런 식으로 시들이 많죠 주변에. 자, 요 시 지역에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또는 백화점으로 할 만한 것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죠.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가면은 할 만할까?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거는 저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할 만할 수 돈 좀 될 수 있을까? 그 지역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를. 자, 예를 들면 세종시 볼까요? 세종시에 지금 백화점 들어서면 될까? 뭐 이렇게. 그러려면은 일단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세종시라는 동네에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머릿수예요, 머릿수. 요게 인구가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백화점이 되려면은 최소 몇 명 정도 돼야 될까요? 최소 30만 정도 돼요. 30만. 최소 30. 최소입니다. 최소. 그것도 대도시 옆에 붙어 있는 30만은 안 돼요. 대도시 인근에 있는 30만은 대도시로 손님이 끌려갑니다. 대도시로. 지금 여기 의정부가 30만 정도 되나요? 의정부가 3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백화점 있나요? 하나 있나요? 잘 되나요? 잘 돼요. 그럼 이 의정부시가 그러면 돈 좀 있는 동네란 얘기예요. 이쪽으로 안 빨려오고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근데
대구 옆에 경산시, 부산 옆에 양산시 이런 데 백화점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쪽도 다 인구가 한 30만 돼요. 30만 되는데 진주시가 30만 정도 돼요. 진주시. 근데 진주시는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요. 뚝 떨어져 있어서 30만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거제시 29만, 30만이 약간 못 돼요. 지금은 거제시가 지금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지만 옛날에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럴 당시에는 거제 백화점, 지금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제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뭔가를 차린다 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를 일단 봐야 되고요. 다음에 그 지역의 산업 봐야죠. 지금 방금 거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지금 말이 아니죠, 지금.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뭘 해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급, 이제 약간 딴 얘기 하자면 고급 음식점 뭐 이런 것들 내가 차린다면 거제 고급 음식점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산업도 보지만 소득 수준도 봐요, 소득 수준. 그 소득 수준을 봐야 어떤 정도의 소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죠. 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분석을 보려면은 제일 먼저 뭐 인구, 산업, 소득, 교통 체계 이런 거 봐야 돼요. 교통 체계. 예를 들어 거가대교가 놓여져 있어요. 거제도하고 부산하고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이 거가대교가 놓여짐으로써 외지 사람들이 거제도를 들어가기도 쉬워졌지만 거제 돈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나오기도 쉬워졌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 와서 쇼핑합니다. 그럼 오히려 빨려 나가버리죠. 이런 이 효과도 봐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도 봐야 돼요? 교통체계도 봐야 돼요. 교통체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한다?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느낌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이 대체로, 이런 지역이네. 자, 그 다음은 내가 지금 뭘 개발한다 그랬어요? 오피스텔을 개발한다 또는 백화점을 개발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오피스텔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에 지금 오피스텔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상가를 개발하려면은 그 지역에 상가의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살펴보는 게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 그곳의 수요 공급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 오피스텔이 얼마나 공급돼 있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자, 그런 거 보려면은 그 지역에 이 오피스텔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 뭐 연구소가 많거나 또 공장이 많거나 해서 뭐 오피스텔을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수요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미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을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뭔 얘기가 나와요?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온다고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요. 특정 유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특정 부동산 또는 특정 유형 부동산. 모든 부동산을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유형의 부동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특정 유형 부동산 또는 그냥 특정 부동산의 뭐를 살펴보는 거예요? 수요 공급 상황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시장성이죠. 시장성 분석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시장성이란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해요.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야,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표현 쓰죠.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구체적인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잘 팔릴까? 이게 이제 시장성이라고 하죠. 맞죠? 예, 그 시장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면은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하고 접근성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이 고객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가, 그 다른 주변의 오피스텔에 비해서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살펴보는 것을 시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성 분석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는 거예요. 오피스텔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요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이 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물건이 괜찮으냐, 경쟁력이 있을까, 요거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시장성이요. 조금 표현의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서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지역 경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 분석하고, 다음에는 시장성 분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뭐 임대료 수준이나 분양가 수준 또는 뭐 건축비 이런 용적률 분별 이런 분석들을 이제 자료 수집을 다 한 후에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타당성 분석, 들어오고 나가는 돈 계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다 몰라도 느낌만 와도 돼요. 느낌. 아, 이게 뭔가 약간의 느낌이 다르구나.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됐나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이제 개발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부동산 관리 또 마케팅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